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철학자의 생애와 그리고 사상,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꼬이고 시작하는데 언제쯤 이렇게 말이 꼬이지 않고 능수능란하고 달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 염려도 됩니다. 네, 원래 보통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철학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책 리뷰와는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의 머리에만 의존해가지고 그냥 나열하듯이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막히는 지점과 엉키는 지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시청자분들과 이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한 모독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다르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 떼자마자 A4 용지에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게 이제 있으실 거예요. 예,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니체를 했냐? 철학자가 한둘도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니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많이 추앙받는 점도 있고, 그리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파격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받는 철학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저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준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니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체는 19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 하지만 20세기, 21세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1844년 10월 15일 날 태어납니다. 이 날짜 되게 중요해요. 니체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중요하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 레켄 지방에서 루터교 목사.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저는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약간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하긴 했는데 루터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몰라요. 네, 어쨌든 그런 아버지, 약간 그리스도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아버지를 5살 때 잃습니다. 5살 때 잃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니체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니체에게 아버지는 집안에 있어서 유일한 남자였어요. 왜 그러냐? 집안 구성을 살펴볼게요. 고모, 할머니, 여동생, 심지어 어머니. 이렇게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니체는. 근데 유일한 남자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십니다. 5살 때.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여기서 여성관을 배웁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여성관이 그의 사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니체한테 미치게 되면서 니체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약간의 여성 혐오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여성 혐오적인 성향이 약간 이런 집안 배경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니체는 플라톤과 여기 이 철학자는 좀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플라톤만 얘기하겠습니다. 플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관심을 가지냐면 어린 시절 14살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또 니체의 사상을 나중에 좀 더 뭐 저의 소개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시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시든지 뭐가 됐든 간에 플라톤의 사상과 니체의 사상은 나체라고 쓸 뻔했네요. 예. 이게 무의식에 있는 그러한 좀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어쨌든 니체가 플라톤의 사상과
상당히 상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14살 때 플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라는 것은 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니체는 20살이 되면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공부합니다. 고전 문헌학.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어릴 때. 근데 신학을 버립니다. 신학 안 해. 왜 안 해? 여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묻고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면 신학을 하면 안 된다. 신학은 왜? 신학은 영혼, 영혼의 편안, 영혼의 편안과 안정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멋있죠? 어릴 때부터 말을 좀 멋있게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나이 많이 먹어서 이미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다가 25살에 니체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대학에 이 고전문헌학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 대단하죠. 25살에 정교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니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겠죠. 25살에 교수가 된다라는 게. 이렇게 니체는 25살에 교수가 돼서 고전문헌학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비관론자라고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니체의 약간 무신론적이고 약간 니체만의 독특한 사상이 뿌리를 뻗게 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받침대? 토대?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이 저서를 읽으면서. 그 저서 이름하여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읽으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지적으로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니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책에서 비난, 부정, 체념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쇼펜하우어를 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를 접하면서 이제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결국 쇼펜하우어를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를 버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공부했는데 왜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버리냐?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냥 부정과 체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니체에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니체는 이러한 부정과 체념을 증오했어요. 거의. 이러한 부정과 체념, 생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을 나중에 증오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또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니체의 사상을 보여주는 뭐냐? 흥겹게 달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요. 죽어 없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흥겹게 달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끝까지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흥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즐기려고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마주하려는 겁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랑 정반대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만 봐도 쇼펜하우어의 책에 영향을 받다가 쇼펜하우어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니체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체의 사상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고전문헌학을 배우면서
고전문헌학을 배우면서 아폴론, 디오니소스, 일단 고대 그리스 신들이죠. 술의 신, 태양의 신, 음악의 신, 아폴론.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류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러한 디오니소스 같은 것은 약간 인간의 본능, 약간 뭐 열정,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그리스인들의 축제가 있었죠. 뭐 술을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런 데에서 착안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디오니소스적 인간형 얘기합니다. 본능과 열정,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 패기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뭐 이러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형. 근데 아폴론적인 인간이라고 봤을 때는 아폴론은 좀 다르죠. 아폴론이 약간 좀 뭔가 지성적이고, 그죠? 지성적이고 뭔가 이론적이라고까지는 하는 건 좀 비약이고, 예. 아폴론이 시사하는 그 아폴론적 인간형이라는 게 있죠. 예. 디오니소스와는 사뭇 다른, 뭔가 고귀한 느낌, 뭔가 고상한 느낌을 주죠. 예, 이러한 인간형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인간형이 니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형으로 봤을 때 되게 바람직한 인간, 진정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니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목적이 뭐 니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어려운 표현 쓰게 되면 무슨 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바그너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바그너. 영향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 바그너. 누구죠? 작곡가죠. 니체가 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바그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그너에게 막 편지 쓰고 내 책 보내요. 책 보내고 자기가 쓴 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그너가 니체의 비극의 찬생이라는 책을 받아서 읽게 되는데 극찬해요. 극찬. 야, 너 고전문헌학 교수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네가 이 정도로 고대 그리스에 대한 분석과 인간형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가 읽으면서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의 친분이 두터워져요. 근데 이 나중에 니체가 또 바그너 싫어해. 바그너랑 싸워요. 얘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은 좀 되게 좀 뒤통수를 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건 너무 저속한 표현이고, 이 바그너와 싸우게 되는데 왜 싸우냐? 바그너가 바로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적인 거라는 이유도 물론 바그너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그너는 엄청난 민족주의자야. 게르만. 그 당시 이제 게르만주의자예요. 게르만주의자. 이 게르만주의자이기 때문에 니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족주의를 엄청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여담인데,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을 보고 자신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니체가 나치즘을 지지했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이에요. 절대 니체는 이러한 민족주의나 게르만주의적인 요소를 혐오했어요. 그냥 싫어했어.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 이따가.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그너는 전형적인 이런 기독교주의적이고, 뭐랄까, 니체가 봤을 때 너무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띈 거예요. 니체는 불란서를 좋아해서, 불란서. 프렌치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별 볼일 없어 보이네요. 사실 이 불란서주의자, 약간 불란서의 이런 문학 그리고 예술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랑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뭐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쇼펜하우어의 그런 너무나도 비관적인 사상과 바그너의 민족주의적 사상을 거부하면서 니체라는 것이래. 좀 실수가 나왔네요.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점점 더 발전시켜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니체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칸트가 얘기하는 형 이상학, 이거에 대해 또 되게 비판적 시각을 가집니다. 형 이상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 사랑, 뭐가 있을까요? 또 신,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우정,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학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 되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칸트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이것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칸트의 약간 형이상학적 측면을 비판했기 때문에 칸트를 적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의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의 성분은 안 중요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에도 또 엄청난 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의 성분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형이상학적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물의 성분을 가지고 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거나 아니면 뭐 발로 차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이 물에서 나오는 것,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은 이성, 형이상학 하게 거의 뭐랄까 선구적인 최초는 아닌데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14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니체가 플라톤을 공부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무시할 만한 요소는 아닌 거죠. 전혀 반대 성향인 거죠. 한마디로. 최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니체가 또 얘기하는 게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체의 사상 부분이에요. 도덕. 정말 중요하죠. 니체의 사상에서 도덕. 도덕이 왜 중요하냐? 니체는 지금 현재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도덕이라는 게 약자의 도덕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약자의 도덕. 무슨 소리냐?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러요. 노예의 도덕. 이 노예의 도덕은 뭐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 그러니까 니체는 반기독교적인 거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노예 도덕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도덕 자체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노예의 도덕이냐? 우리가 선한 것은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기독교들의 성직자는 인류를 죄라는 것으로 묶어요. 그죠? 죄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인류는 약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느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물론 올바른 성직자도 있어요.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 뭐 여기 성직자분의 자녀나 이런 분 이런 거 보다가 열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라고 쓸게요. 부패, 커럽션 성직자는
뒤에서 이러한 식으로 약하고 부드러운 것, 구원받아야 하는 인간을 동정하면서 뒤에서 존과 명예를 챙깁니다. 현대 기독교의 이런 측면이 너무나 만연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식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본 거예요. 약한 게 왜 선한 거지? 라고 니체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게 과연 선한 건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약자의 도덕이라는 거지.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선한 것은 좋은 것, 좋은 것은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유도하고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도덕은 노예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진짜 맹렬한 공격이죠. 또 아이러니한 게 제가 좋아하는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거의 뭐 종교적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사람을 대조해놓고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제가 참 놀랍고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단순히 어느 관점을 선택하지 않고 두 관점마다 다 각자의 가치관과 그런 각자의 사상이 정말 풍부하게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니체의 사상을 또 말씀드리면 영원회귀라는 사상이 있어요. 니체가 이제 실스 마리아 산에서 이제 산책을 했나? 호수를 거닐고 있었어요. 뭐 그게 그거네요. 산책을 하든 호수를 거닐든 이때 문득 생각이 든 거야. 영원회귀라는 생각이.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됐지? 22분 됐네요. 네. 실스 마리아 호수를 걸으면서 문득 영원회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약간 윤회적인 느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고 아니면 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새로운 뭔가가 창출되고 다시 소멸되고 이러한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 죽고 살고 병들고 늙고 또 죽고 살고 병들고 늙고 태어나고 뭐 이러한 과정,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가 평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방식이 계속 반복된다가 영원회귀라는 사상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니체가 떠올린 거죠.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끊고 더 많은 내용, 더 많이 남아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점 갈수록 니체의 사상이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부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3부까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니체 관련해서는. 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